좀 더 솔직히 말하자면 이미 1년간 정말 학원을 하나도 안 보내느냐는 질문을 여러 번 받은 터라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교라는 환경 속에서 새롭게 마주하게 될 우려의 목소리들에 미리 겁을 먹은 건지도 모른다. 홈스쿨링을 하며 많이 읽고 많이 놀기로 결정한 건 초등학교 2학년 겨울이다. 아이는 기쁨이 넘치는 학교라고 적은 종이를 방문에 붙이고 엄마 선생님이라 적은 명찰을 내 목에 걸어주었다. 우리는 절기에 맞는 책을 찾아 읽고 사회 이슈에 관한 책으로 대화를 나눴으며 함께 노래도 많이 불렀고 평일 오전 한산한 미술관을 독차지하는 기쁨을 누렸다. 같은 책을 읽고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홈스쿨링 첫날에 함께 읽은 톰소여의 모험이라든지 함께 읽기 시작했는데 아이는 다 읽고 나는 미처 끝내지 못한 나니아 연대기는 지금도 기억이 많이 난다. 12번째 생일을 맞았을 때 아이는 그 생일이 다른 생일보다 더욱 특별하다고 했다. 드디어 12세 갈라가 영화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의 생각 속에서 만 12살이란 어른들과 거의 비슷한 영화를 볼 수 있는 나이, 어린이들, 지나 청소년이 되는 시기이고 친구들과 홀로 외출도 할 수 있는 나이였다. 부모를 사랑하지만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도 그만큼이나 중요해지는 그런 시기 말이다. 그즈음 가족회의를 거치며 중동 가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논의했는데 친구를 많이 사귀고 싶어 하는 것을 알았기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 결정하기를 권했다. 한 달 동안 고민한 아이는 중동 가정도 학교 밖에서 보내기로 결정했다. 아이는 자신이 가장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택했다고 했다. 나도 자유롭고 여유 있는 아이를 보는 시간이 좋았다. 하지만 자고 일어나면 마음이 바뀌는 청소년 시기가 아닌가. 언제나 학교가 궁금해지면 학교에 가고 싶어지면 지체 없이 알려주면 좋겠다. 혹시라도 뒤늦게 공부가 하고 싶어져 친구들을 따라가느라 피눈물을 흘린다 해도 그 또한 아이의 선택이고 아이가 감당해야 할 일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놓치지 않도록 계속해서 대화하는 것이며 다정하게 서로의 의견을 들어주는 것이다. 원 없이 읽다가 마주한 성장. 최근에 아이와 어슐러 르 퀸의 어스시 전집 세트를 읽었다. 6권이라는 만만치 않은 분량이었지만 먹고 치우고 노는 것 외에 별다른 일정이 없는 명절이어서 이틀 만에 읽었다. 아이와 동시에 같은 책을 읽는 것은 여전히 신나고 생각보다 재미있는 경험이다. 때때로 아이는 자신보다 내가 앞서 읽어나가는 지 경계했으며 자신이 먼저 읽고 있을 때면 뒤에 오는 상황을 알아버리겠다며 알려버리겠다며 우선 협박을 하기도 했다. 여전히 우리는 자주 마주 앉아 책을 읽고 있지만 아이가 언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릴지 모를 일이다. 하지만 아이가 자라고 떠나가는 자연스러운 흐름에 지레 겁먹지 않으려 한다. 어떻게 키울까, 어떤 엄마가 되어야 하나 고민했던 시간을 지나 어떻게 이별할까를 생각한다. 때가 되었을 때 질척대거나 아이의 삶에 간섭하지 않고 엄마의 자리를 훌훌 시원하게 털어버리는 것이 나의 목표이다. 그러려면 오랜 시간을 들여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오늘도 나는 아이를 떠나보내는 마음의 연습을 한다. 우리가 느끼는 가장 큰 성장은 읽고 씀으로 많은 질문을 하게 된 것이다. 눈으로 읽던 이야기들을 마음으로 공감하게 된 것이며 책에서 하는 질문을 받고 또 다른 질문을 던질 때 꼭 답을 찾을 필요는 없다고 서로 다독이며 한 걸음씩 걸어온 것이다. 함께 책을 읽으며 우리는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묻는 광장에 섰고 나무를 베어내 도로를 만드는 일에 분노했으며 유명 작가의 발언 속 성소수자 혐오를 알아차렸다. 마음이 움직이라고 하면 거리로 뛰어나간 날들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알려주는 글을 읽고 함께 분노한 순간들이 무조건 수용하기보다는 날선 눈을 가지고 비판하며 읽게 된 것이 우리가 마주 앉았던 시간의 결과이고 우리가 성장이라 일컫는 것이다. 올 초에 아이와 함께 쓴 책이 출간되었다. 아이는 에필로그에 원 없이 실컷 읽었다라고 적었다. 원 없이 실컷 읽는 삶을 경험해 본 것만으로도 매우 즐거웠을 테니 그거면 되었다. 너와 함께 읽어 나도 정말로 즐거웠다고 언젠가 아이에게 꼭 말해주고 싶다. 20명의 기혼 여성들 가족을 탐구하다. 2015년 둘째가 태어난 후 두 아이의 다른 욕구를 채워주느라 고군분투하던 시절 일상에 나는 없고 온통 가족뿐이었다. 내가 입지 않은 옷들을 빨고 내가 먹지 않은 음식을 하고 내가 어지르지 않은 집을 정리하며 나는 누구 여긴 어디라는 질문을 닫고 살았다. 쳇바퀴 돌들 엄마와 아내로만 사는 삶은 맞지 않은 옷을 입은도 불편했고 출구가 필요했다.
비슷한 고민을 하는 여성들을 적극적으로 찾고 만나며 결혼한 여자가 나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탐구를 시작했고, 그 결실로 2019년 페미니스트도 결혼하나요를 출간했다. 나의 존재와 역할 사이에서 균형을 찾고 싶은 기혼 여성들과의 연대는 반복되던 일상의 균열을 내주었고 숨통이 트였다. 나에 대한 관심은 부부로 확장되었다. 남성 중심 성문화 속에서 성적으로 평등한 부부 관계를 맺고 있는지 질문하며 2020년 당신의 섹스는 평등한가요를 출간했다. 올해로 결혼 10년 차, 두 아이는 9살, 7살이 되었다.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육아 부담이 줄었고 내 에너지 전부를 가족에게 쏟지 않아도 되면서 종일 집에 있어도 뛰쳐나가고 싶진 않다. 집이 창살 없는 감옥처럼 느껴지던 시절에 비하면 큰 변화다. 요즘 누군가 다음 책의 주제를 뭘 생각하느냐고 물으면 구체적인 계획도 없으면서 무작정 가족이라고 답한다. 내 관심사는 가족을 꾸린 지 10년 만에 드디어 가족이 되었다. 가족에 대한 관심을 두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마디로 이생망, 이번 생은 망함이라는 말이 싫기 때문이다. 기혼 여성들은 종종 이생망이라며 결혼과 출산의 경험을 자조적으로 비하한다. 다른 여성들의 비혼, 비출산 선언을 부럽게 바라보며 나도 결혼 전으로 돌아가면 결혼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이런 말에 공감이 가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불편한 마음이 들었다. 회사 동료였던 남편은 여러모로 잘 맞았다. 하는 일이 같으니 미래를 함께 꿈꿀 수 있었고 무엇보다 함께 읽으면 즐겁고 편안했다. 함께 있으면 즐겁고 편안했다. 2년 연애 후 자연스럽게 결혼하고 두 번의 출산을 하고 보니 4인 가족이 되었다. 서로 좋아서 결혼했는데 나는 왜 계속 가족을 벗어나고 싶어 했을까? 가족이 뭐기에. 남남일 때는 좋아 죽을 지경이던 사람들의 생각을 이렇게 바꿔놓는 걸까? 결혼 전으로 돌아가면 결혼을 할 것인가? 이 질문에 새로운 대답을 찾고 싶다. 비혼과 결혼 사이 더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 사회를 구체적으로 탐색해보고 싶다. 이미 결혼한 부부에게도 혼인관계 유지나 이혼이라는 두 가지 선택 외에 다른 길도 있음을 보여주고 싶다. 이미 기혼 엄마로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과 함께 새로운 가족에 대한 상상력을 발휘해보려 한다. 우리의 남은 생은 충분히 길고 기니까. 가족이라는 두 글자에 담긴 수많은 질문. 그동안 만나서 읽고 쓰는 탐구 모임을 꾸려오다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모임을 꾸렸다. 책 읽기와 글쓰기에 이번엔 영화 보기를 추가했다. 결혼 5년 갱신제가 도입된 대한민국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정열항의 소설 5년을 함께 읽고 김태원 감독의 가족의 탄생,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어느 가족, 1997년 제작 영화지만 여전히 큰 울림을 주는 마릴렌 고리스 감독의 안토니아스 라인 등 가족의 의미를 확장하는 영화를 함께 봤다. 부모이 모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모임 5일 전까지 자신의 글을 써야 한다. 이번 달에는 여성학자 정희진의 책 혼자서 본 영화에서 만난 가족에 관한 정의를 시한 문장으로 공유하면서 글쓰기 공지를 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보수적인 영역은 북한이나 섹슈얼리티가 아니라 가족 담론이다. 한국에서 가장 문제적인 제도, 가장 부패한 제도, 가장 비인간적인 제도는 가족이다. 가족은 곧 계급이다. 교육 문제, 부동산 문제, 성차별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부뿐만 아니라 문화, 자본, 인맥, 건강, 외모, 성격까지 세습되는 도구다. 간단히 말해 만악의 근원이다. 결혼은 누군가의 아내, 엄마, 며느리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삶이 180도 달라졌다. 엄청난 역할과 책임을 떠안아 가면이 있어도 힘겨운 삶이건만 내가 이룬 가족의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만악의 근원으로 비친다니 갑갑하고 억울한 마음마저 들었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나? 정말일까? 그동안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급급하여 관심이 없었던 가정 문제를 들여다보고 싶었다. 문제가 많다면 그 문제가 무엇인지 드러내고 문제가 없다면 변명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저 살아갈 뿐인데 만악의 근원으로 지칭되는 것이 억울하다는 내게 결혼제도 안에서 가족을 잃었다면 일단 입을 닫아야 한다고 알려주는 친절한 글도 있다. 생활 동반자법을 염원하는 이들 입장에선 하나하나 쟁취해 가야 할 권리를 우리는 아무런 수가 없이 보장받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 것이다. 나의 삶과 우리 가족 안에서만 생각하느라 친밀한 가족을 이루고도
사회적 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제도 속에 들어왔을지언정 사회학을 재생산하지 않을 수 있냐는 질문에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잠식당하지 않고 살 수 있냐는 질문에 할 말이 없었다. 정상가족 안에서 당연하다고 여기면 살아온 것은 무엇일까요? 가족 중 누군가가 전통적 가정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반응할 건가요? 꿈꾸는 가족을 이루기 위해 일상에서 어떤 노력을 하나요? 내가 정의한 새로운 가족의 기준에 따르면 나는 누구에게 진정한 가족일까요? 멤버들의 질문에 하나씩 답하면서 확실하게 앓게 된 사실이 하나 있다. 나는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늘 가족과 함께였지만 가족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본 것이 없다는 것.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이 많았다. 내 공간, 내 시간, 내 경계에 대해서는 나를 세우면서 다른 가족의 경계는 종종 침범했다. 내가 가족을 귀찮아한 적은 많은데 다른 가족 구성원이 나를 거부하고 떠날 수 있다고는 상상한 적이 없다. 법과 제도, 혈육으로 맺어지는 정상가족 질서에 균열을 내어 다양한 가족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면서도 안정된 정상의 기준에 들고 싶은 모순된 마음을 발견하고 놀랐다. 앞으로 갈 길이 멀다. 5년 전 언니가 둘째를 낳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느닷없이 이혼을 선언했다. 첫째가 4살이 되도록 둘째를 낳을까 말까 고민하다 아이가 생겼다고 좋아한 게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언니는 이혼을 반대하는 엄마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엄마는 내게 전화를 걸어 언니에게 하고 싶은 말을 쏟아냈다. 엄마와 통화를 하며 경제력 없는 여자 혼자 애들을 키우는 게 얼마나 혹독한지 구구절절 듣다 보니 내 마음은 엄마 편으로 기울었다. 언니가 늦은 나이에 긴 터울로 둘째를 낳아 산후우울증을 심하게 겪는 중이라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하다 믿었다. 기어이 현실의 벽을 들이먹이며 언니의 이혼을 뜯어말렸다. 언니는 가족들의 응원과 지지를 받지 못한 채 혼자서 결혼 생활을 끝냈다. 올해 설 명절을 맞아 가족들이 모였을 때 언니의 차에서 11살, 16살 두 조카에 이어 처음 보는 10살 아이가 내렸다. 엄마 내 친구 알지? 미용실 딸 말이야. 내가 중학교 때 걔네 집 자주 놀러 가고 그랬잖아. 얼마 전에 또 제이도 이혼해서 나랑 같이 살고 있어. 오늘 제이가 일이 있어서 걔 아들도 데려온 거야. 언니는 오랜 친구와 새로운 가족을 꾸려 산다. 언니는 새벽 6시에 나가서 오후 5시에 퇴근하는 직장을 구했고 언니 친구는 오후 5시에 나가서 새벽에 들어온다고 한다. 이 말인즉 새 아이의 아침은 언니 친구가 챙겨 기간에 보내고 저녁밥은 언니가 챙기고 아이들 재운다는 말이다. 혼인관계로 맺어진 남성 배우자를 거부하고 당당하게 타고난 여성 둘이 같이 살면서 아이 셋을 함께 키우는 이야기는 그 자체로 감동이다. 언니의 이혼을 만류하며 현실을 직시하라던 나의 조언은 나약하고 비겁한 나에게나 해당하는 말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았다. 정상 가족을 벗어나서 남자 없이도 이렇게 멋지게 잘 사는 언니에게 감히 내가 정상의 기준을 들이댔다니. 버나데 그린의 동화책 누가 진짜 엄마야는 가부장제 밖의 가족을 상상하기 힘든 니콜라스가 엄마가 둘인 엘비에게 누가 진짜 엄마냐고 집요하게 묻는 동화책이다. 여성 어른 둘과 사는 친구를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니콜라스를 통해 우리는 진짜 가족을 상상하게 된다. 언니에게 이 동화책을 선물하며 진심으로 사과했다. 언니가 이렇게 단단하고 유연한 사람이라는 걸 몰랐다. 이혼 후에 일도 연애도 아이들 돌봄도 더 즐겁게 하는 언니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언니의 선택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었다. 아이들 생각해서 조금만 참아보라는 내 말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알았다. 우리 사회는 한번 결혼하면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같이 사는 것이 정상이라 생각하고 이혼이 비정상이라 생각하는 늘 이혼한 사람들에게 그 사회를 묻는다. 하지만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할 것 같다. 법과 제도가 가족이라고 증명하면 충분히 가족인가? 같이 살기만 하면 정상 가족인가? 요즘 나는 이혼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주 묻는다. 왜 같이 사세요? 당신은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가족인가요? 분노미에게 가족을 주제로 모임을 시작할 때 흔히 말하는 정상 가족 울타리 안에 사는 귀여운 녀석들이 새로운 가족을 상상할 수 있을까 의심했다. 아무래도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위치성에 한계가 있으니 뻔한 이야기만 하다가 말지 않을까 걱정했다. 그러나 20명의 이야기 속에는 이미 새로운 가족의 모습이 꿈틀대고 있었다. 기후재난 시대 먹거리와 에너지를 생산하는 도시 유희정 전남마을 은평 대표이자 퍼머컬처 디자이너
소라이라 별명으로 전남마을 은평활동, 퍼머컬처, 숲밭, 풀학교 등에서 활동하며 마을에서 생태적인 삶을 살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2020년 2월 제주에선 22도가 넘는 고온 현상이 일어났고 4월엔 저온 현상으로 인해 냉해, 6월엔 불볕더위가 찾아왔다. 7, 8월 54일간의 긴 장마로 인한 물난리 끝에 9월에는 열흘간 3개의 태풍이 지나갔다. 도시 사람들은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에 우울했는지 모르지만 시골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대재앙을 겪었다. 기후변화라는 말로는 담아내기 어려운 기후재난의 시대가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 미래에는 훌륭한 과학자가 나타나 탄소 포집 기술을 개발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을 마련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과잉 배출된 탄소를 없앨 수 있는 과학기술은 아직까지 없다. 인류 역사에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 수치는 약 280 ppm 이하로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산업사회 이후 그 수치는 400 ppm에 이르렀고 지구 온도는 1.2도 상승했다. 과학자들은 비극적인 결과로 치닫게 될 한계 온도 1.5도를 넘지 않으려면 이산화탄소 수치를 350 ppm 정도까지 낮춰야 한다고 말한다.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인 탄소를 가두고 산소를 뿜어낼 수 있는 방법은 과학기술이 아니고도 이미 우리에게 있다. 탄소를 원래 있던 흙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다. 흙은 탄소를 머금을 수 있고 최고의 저장소이다. 하지만 오염된 토양은 탄소를 가두는 저장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땅심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인의 91.7%가 살고 있는 도시에도 기후의 위험이 도사린다. 특히 서울의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포장률은 70%에 이른다. 콘크리트로 뒤덮인 도시는 햇볕이 내리쬐면 열을 반사해 기온이 교외보다 높아지는 열섬 현상이 발생한다. 도시의 평균 기온은 주변 지역과 비교해도 1에서 3도 더 높다. 이를 근거로 세계보건기구는 2030년에는 무더위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1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한다. 아마 2050년에는 그 수치가 2배가량 오를 것이다. 콘크리트 피폭은 홍수의 위험도 높인다. 한 도시의 포장 면적이 전체 면적의 35%를 넘으면 기온 상승 효과가 더욱 강해지고 빗물을 배수할 땅이 줄어들기 때문에 홍수 위험이 13% 높아진다. 정원이나 녹지처럼 빗물이 스며들 수 있는 면적이 20%만 줄어도 비가 내리는 동안 포장도로를 타고 흘러가는 물의 양은 2배나 증가한다. 도시의 열성과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식물이 필요하다. 잔디보다는 작물이나 나무가 도시의 열을 식히는 데 더 도움이 된다. 이런 방법으로 미세 기후를 조정할 수 있다. 강수량의 60%는 바다에서 발생하는데 대기후의 영향을 받지만 물을 흡수해 품어내는 식물의 증산작용을 포함한 미세 기후로 발생하는 비도 40%나 된다. 울창한 숲에선 맑은 날씨에도 식물의 증산작용으로 비가 내리고 온도가 내려간다. 미세기후를 만드는 나무와 식물과 토양이 많아지면 특정 지역의 온도는 대기후의 영향을 덜 받게 되는 것이다. 다양한 도시 농업이나 먹거리, 숲밭으로 도시의 미세기후를 만들어낼 수 있다. 미세기후가 발생하는 공원의 나무 그늘은 최고 6도까지 온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러나 공원에서 300m만 떨어져도 증산 효과를 느낄 수 없다. 열을 뿜어내는 포장도로와 시멘트 건물을 지나면서 공기가 바로 데워지기 때문이다. 도시의 열섬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한 곳에 넓은 공원을 조성하기보다 좁은 면적의 녹지를 여러 곳에 모자이크처럼 조성해야 한다. 소규모 탄소 저장 녹지를 골목마다 빌딩 사이마다 만들어야 한다. 또한 도로 주변에 가로수를 한 그루씩 띄엄띄엄 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겹으로 심어 약 2m 폭의 숲길을 조성하면 자동차 배기가스와 건물 난방시설에서 뿜어져 나오는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 또한 나뭇잎들이 미세먼지를 빨아들이고 떨어진 나뭇잎은 그 먼지를 흙으로 흡수시키는 거대한 탄소 저장길 역할을 할 수 있다. 서울의 경우 대부분의 가로수가 활엽수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미세먼지와 탄소를 흡수하지 못한다. 측백나무나 향나무, 잣나무 같이 왁스층이 두꺼워 미세먼지 흡착력이 좋은 상록 침엽수를 섞어 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도시 곳곳에 모자이크 숲이나 도로를 에워싸고 이어지는 긴 숲터널은 도시 농업에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다. 먹거리 숲밭을 만들어 단연생을 단연생을 식재하고 생태적 다양성을 높일 경우 도시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오염원이 많은 도시의 열매는 먹을 수 없어
효용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스페인의 도시 세바야에서는 쓴맛이 나서 먹을 수 없는 오렌지 가로수 열매를 발효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오렌지 1,000kg으로 하루 동안 5가구에 공급하기에 충분한 50kW 전기를 생산할 수 있고, 모든 오렌지를 재활용할 경우 73,000여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한다. 서울의 경우 소나무만큼 많이 자생하는 쉬나무 열매를 이용하면 기름을 짤 수 있다. 30년 이상 된 쉬나무는 한 그루에 15kg의 씨앗이 열린다. 이 기름을 이용해 바이오 디젤로 사용하는 등 해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칠엽수, 마로니에나 나무, 환자나무, 염주나무의 열매는 천연 비누처럼 거품이 잘 나서 세제대에 쓸 수 있다. 나무를 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용하는 방법을 지역 공동체와 함께 탐구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다. 도시의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먹거리 자급률과 에너지 자급률을 높여야 한다. 과학자들은 화석 연료가 고갈된 후 먹거리가 안전하게 공급되기 위해서는 도시에서 적어도 10%의 먹거리를 생산하고 도시 근교에서 20%가 공급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도시민의 20%는 자신이 사는 곳의 마당과 옥상, 베란다에서 적어도 20%를 작업해야만 먹거리를 안전하게 수급할 수 있다. 기후 기후위기 해법, 도시 공유지와 생태농업, 1970년대 중반 호주에서 퍼머컬처라는 농법이 제시되었다. 오일 쇼크와 베트남 전쟁으로 인류 문명의 존립이 흔들렸던 시기에 새로운 생태농업이 하나의 해법으로 등장한 것이다. 퍼머컬처는 화학 비료나 농약이나 제초제를 쓰지 않고 땅을 갈아엎지 않고 종 다양성을 최대한 살려서 농사를 지으며 부산물은 땅에 다시 돌려주는 방식으로 흙을 자연재료로 피복하여 흙에 저장된 탄소가 다시 배출되지 않도록 한다. 최근엔 코로나19로 난간에 처한 유럽 사회가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퍼머컬처를 주목하고 있기도 하다. 지난해 팬데믹 상황에서 당선된 프랑스 파리의 시장은 파리를 생태적인 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대규모 건설 사업을 폐기하고 도시 텃밭이나 먹거리 숲밭을 동네 곳곳에 만들고 자전거나 도보로 15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삶이 이루어지도록 도시를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생태 거점을 많이 만들고 도시의 먹거리 자급률을 높이겠다고 선언했다. 탄소 발자국을 줄이면서도 도시 안에 안전한 삶터를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 강타했던 영국도 슈퍼마켓의 진열대가 텅 비는 등 먹거리 수급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도시농업그룹과 전남마을그룹이 만든 도시텃밭과 공유지가 먹거리 수급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기후위기로 자원이 고갈되고 에너지가 부족해지면 중앙집중 시스템에만 의존해온 사람들은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재난사회에서는 가까이서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공동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동체는 장소, 사람, 노동의 유기적 상호작용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공동체를 복원하려면 무엇보다 공유지가 지역사회의 활발한 교류와 함께 필요하다. 그러자면 마을의 생산지이자 마을 사람들을 연결하는 공유지로서 도시 텃밭이나 도시 농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후위기, 먹거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시농부 육성, 도농직거래 활성화, 플라스틱 포장재 감축, 채식 문화 확산 등 추진할 수 있다. 내가 활동하는 전암 마을 평의 경우 밥풀꽃이라는 로컬푸드 채식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도시 농부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식재료로 쓰며 도시도 생산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거나 지병을 가진 분들 집으로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다. 독거노인이나 환자들의 경우 비정기적인 일자리마저 줄여 약값과 월세를 내기 어려운 분들이 많았는데 일주일에 2번씩 집을 방문해 안부도 살피고 도시락도 배달하니 건강이 좋아지셨다고 한다. 무엇보다 외로움과 불안에서 벗어나 큰 위안이 되었다고 좋아하셨다. 우리는 이미 해법을 가지고도 마치 과학기술이 우리를 구원할 것처럼 기후위기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있었다. 자연을 파괴했기 때문에 기후위기가 도래했고 그로 인해 코로나19 같은 전례 없는 재난이 발생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전례 없이 자연을 회복시키고 안전한 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해 온 힘을 쏟아야 한다. 이미 답을 알고도 우리는 편리와 성장에 중독되어 답을 피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제는 의식의 대전환으로 성장보다는 생태적 전환을 택해야 할 때다. 미국의 홈스쿨링과 아동인권 1970년부터 홈스쿨링 운동이 시작된 미국의
홈스쿨러 수는 현재 170만에서 200만 명으로 추산된다. 자유주의적 교육관과 종교적 신념이 상승작용을 하면서 진보와 보수 진영 모두에게 매력적인 대안으로 받아들여지는 홈스쿨링은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더 주목을 받고 있다. 기독교 신앙과 부모의 권리를 강조하는 복음주의에 기반한 홈스쿨링 가정이 급증하면서 아동학대를 비롯한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미국의 현실을 연구한 논문이 2020년에 발표되었다. 하버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자 아동복지 전문가인 엘리자베스 바톨렛은 홈스쿨링, 부모 권리 절대주의, 교육과 보호에 대한 아동 권리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홈스쿨링 제도의 미비가 아동과 사회를 위협하고 있으며 관련 제도의 급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글은 하버드 대학신문, 하버드 가제트에 실린 엘리자베스 바톨렛 교수의 인터뷰 기사 홈스쿨링에 대한 경고를 요약한 것이다. 홈스쿨링의 부작용. 미국의 홈스쿨링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어떻게 이처럼 빠르게 성장했는가? 홈스쿨링 운동의 급속한 성장 이면에는 기독교 복음주의 운동이 있다. 보수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가치와 신념 체계로 자녀를 기를 수 있기를 원했고 홈스쿨링을 공립학교의 세속적인 교육으로부터 탈출하는 방법으로 보았다. 그들은 자녀가 학교에서 자신의 신념에 반하는 가치에 노출되지 않도록 공립학교 시스템과 싸워왔다. 미국의 홈스쿨링 현상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수 있는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미국적 특성이 두드러진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 홈스쿨링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훨씬 엄격하게 규제한다. 부모에게 가르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고 그들이 계획한 커리큘럼을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가정 방문을 통해 아동학대가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 부모들이 계획한 대로 교육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다른 나라에서는 홈스쿨링이 공교에게 준하는 교육을 제공하고 사회가 지향하는 근본 가치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아동의 사회성 등을 이유로 독일 같은 일부 국가들은 홈스쿨링을 사실상 전면 금지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미국의 많은 주에서는 사실상 규제가 없다시피 하다. 당신은 논문에서 규제되지 않은 형태의 홈스쿨링이 아이들과 사회에 위험하다고 말한다. 그것을 뒷받침한 증거가 무엇인가? 하나는 아동학대의 위험성이다. 논문에서 밝힌 것처럼 홈스쿨링이 아동학대와 연관이 있다는 증거가 있다. 다른 위험은 아이들이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민주적 가치에 대해 전혀 배우지 못하거나 미래에 대해 다른 선택지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적다는 것이다. 많은 홈스쿨러 부모들은 사회적 영향으로부터 격리된 그들의 신념 체계 내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데 전념하는 극단적인 경향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흑인이 백인 혹은 다른 사람들보다 열등하다고 믿는다. 여성은 남성의 지배를 받아야 하며 직업 교육을 받지 말고 아버지를 먼저 섬기도록 길러줘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교육은 아이들과 사회 모두에 위험하다. 아이들에겐 이러한 이념적 가족 공동체를 벗어날지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 또한 이 아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견해나 가치관에 대한 관용 같은 더 큰 공동체의 중요한 가치를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할 수도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많은 부모들이 홈스쿨링을 선택하고 있다. 거대한 변화는 아이들에게 어떤 위험 요소가 되는가? 이 논문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에 발표한 것이다. 팬데믹 위기가 닥쳤을 때 학교는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을 안고 있었기에 나는 학교 폐쇄 명령을 전적으로 지지했다. 그리고 물론 대다수 부모들은 학대나 방치의 위험 없이 집에서 아이에게 최소한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오늘날 보편적인 가정교육 상황은 더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팬데믹으로 인해 학교가 아이들 상황에 대한 의무적인 보고를 멈추면서 전국적으로 아동보호 관련 보고가 급감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아이들이 집에 갇혀 지내면서 가족 안의 여러 가지 문제로 학대를 당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고 본다. 실제로 학대의 빈도가 심각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부모의 권리와 아동의 권리가 충돌할 때 당신은 미국의 홈스쿨링이 법적 방치 상태에 있다고 말한다. 아이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여부를 누가 확인하는가? 아무도 없다. 이것은 홈스쿨링 로비의 산물이다. 미국의 홈스쿨링 단체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기존의 법적 규제를 없애고 심지어 끔찍한 아동학대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법률 제정에 반대하기 위해 다양한 로비 활동을 벌여왔다. 예를 들어 약 12개 주에서 홈스쿨링을 하는 부모들은 등록조차 하지 않아도 된다. 그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그냥 집에 둘 수 있다. 오직 10개 주만이 홈스쿨링 부모들에게 교육적 자격을 요구한다.
일부 주에서는 커리큘럼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부모들이 실제로 무엇을 가르치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아이들에게 교육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이 있는데도 말이다. 홈스쿨링 로비가 왜 이렇게 강해졌나? 홈스쿨링 로비는 오늘날 총기 로비보다 훨씬 더 강력할 수 있다. 적어도 총기 로비의 경우에 많은 반발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홈스쿨링에 관련된 피해자들이 모두 아이들에게서 정치 운동을 하기가 더 어렵다. 처음에 홈스쿨링은 정말 흥미롭게도 좌파, 우파의 사고방식을 모두 담고 있었다.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창의력이 학교에서 망가지고 있다는 좌파적인 견해와 진화론에 반대하는 우파의 종교적 견해들이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홈스쿨링에서 우리 기독교 보수주의자들이 수적으로 우세한 집단이 되었고 그들은 정치적 행동 측면에서도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 이는 그들의 이념적 열정과 전술이 주요했고 또 조직적인 반대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 덕분이었다. 미국의 많은 학자와 교원단체는 홈스쿨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성인이 된 홈스쿨러들이 자신들이 겪은 학대와 여러 문제들을 기록하고 규제를 요구하는 단체를 결성했지만 영향력 있는 정치 세력을 구성하지는 못했다. 홈스쿨링 로비스트들은 주 의원들을 상대하는 데 매우 공격적인 전략을 구사한다. 아동학대 스캔들에 대한 대응으로 규제 법안을 만들려고 하면 수백 명의 홈스쿨러 부모들이 항의 전화를 하고 반대 시위를 해서 법안을 철회시킨다. 수십 년 동안 반복된 패턴이다. 홈스쿨링 로비가 이처럼 성공을 거둔 또 다른 이유는 미국 사회의 제도가 전반적으로 부모의 권리에 유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 연방 헌법은 부모들에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강력한 헌법상의 권리를 제공하지만 자녀들에게 양육이나 교육에 대한 상응하는 권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아동 인권을 중심으로 제도를 만드는 다른 나라들과 대조적이다. 홈스쿨링 로비를 펼치는 이들은 부모의 권리를 더 강화하고 싶어 하는데 이것이 내가 부모 권리 절대주의라고 말하는 이유다. 그들은 세계 모든 나라가 비준한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미국이 비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그들은 부모의 권리를 지금보다 훨씬 더 보호하도록 연방 헌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아동복지법에 대한 법적 감독에 미비가 학대나 방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아이들이 학대와 방임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법이 있다. 이 법은 교사들에게 아동학대나 방임으로 의심되는 점을 발견했을 때 보호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하지만 만약 부모가 아이들을 집에 두고 학대하려 든다면 아무런 견제 수단이 없다. 50개 주 어디에도 부모에게 아동학대 전과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아이가 학대를 당할 경우 신고할 사람이 없다. 사실상 홈스쿨링을 빌미로 자녀를 학대하고 교육을 시키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 셈이다. 홈스쿨링 지지자들은 그 근거로 아이비리그 재학생이나 그래미상 수상자인 빌리 아일리시 같은 성공적인 홈스쿨러들을 든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론 몇몇 성공 사례들이 있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홈스쿨러들이 잘하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 홈스쿨러들은 사회적 규제의 대상이 아니어서 눈에 보이는 인구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평균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 방법이 없다. 홈스쿨러들이 일반 학생들만큼 잘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그 근거는 빈약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기준은 성공한 축에 속하는 홈스쿨러들이다. 대학에 진학한 홈스쿨러들이 공립학교 출신 학생들에 비해 어떠한지를 평가하고 있을 뿐이다. 그 연구가 홈스쿨러들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잘하는지를 말해주지는 않는다. 베스트셀러를 쓴 타라 웨스트 오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타라 웨스트 오버 이야기가 홈스쿨링에 대한 강력한 기소라고 말하고 싶다. 그녀는 책 속에서 아버지와 오빠가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가정에서 자라면서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는 한편 무엇 하나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고 서술한다. 이 사례는 홈스쿨링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없음으로써 아이들이 이런 조건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드물지만 심한 학대를 당하고도 놀랄 만큼 회복력이 좋고 영리한 아이들이 있다. 타라는 그중 한 명이었다. 그녀의 다른 여섯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는 어떤 기록도 찾아볼 수 없다. 우리는 많은 홈스쿨링 가정에서 학대와 교육적 박탈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자신의 인생에 잘 헤쳐나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마지막으로 논문에서 홈스쿨링에 대한 추정 금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인가? 부모들이 홈스쿨링을 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증명해야 하고 또 부모가 아이들에게 공립학교와 비슷한 수준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홈스쿨링 아이들이 다른 가치와 경험에 노출되도록 적어도 몇몇 학교의 교육과정과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하게 할 필요가 있다. 홈스쿨링 제도에 급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내가 발표한 논문은 규제받지 않는 홈스쿨링의 현실을 폭로하기 위한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한다. 문제가 드러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고민을 공유하고 개혁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다양한 생각을 가진 전국의 많은 분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 아이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아이들이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함께 열어가고 싶다. 학교 사망 선고 그 50년 에버레트 라이머 학교는 죽었다 한마당 이병군 채천관리학교 교장 건신대학교 대학원 대한교육학과 겸임교수 흰머리 늘어갈수록 아이들 정서와 멀어지는 것 아닐까 노심초사하며 오늘도 마음속에 라떼주의보를 발령한 채 살아간다. 학교 제재에 내린 사망선고 영속적인 것을 위해 눈앞에 덧없는 이익을 희생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은 인류가 관심을 두지 않았던 행동 양식이다. 인류는 파국의 공포를 느껴야만 관심을 갖고 배우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파국을 불러들이는 계획은 필요 없지만 파국을 모면하기 위한 계획은 꼭 필요하다. 학교는 죽었다. 10장 마지막 문단이다. 1910년생 에버레트 라이머가 이 책을 저술했던 해는 1971년, 50년 전. 그는 어떤 파국을 예견하고 이 문장을 썼을까? 그의 바람과 달리 인류는 눈앞에 덧없는 이익을 바라보면서 줄곧 달려왔다. 희생이라는 행동 양식을 갖추라니. 자본주의를 뭘로 보고 이기적 문명은 거침없이 제갈길을 갔다. 1979년 석유위기, 두 차례의 걸프전쟁, 2008년 금융위기를 차례로 겪다가 끝내 맞이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계는 파국의 정점에 이르렀다. 라이머가 10장에서 다룬 주제는 교육재정이었다. 위에서 인용한 문장은 어쩌면 사족이나 다름없다. 이 말에 앞선 논의는 새로운 교육체계를 설계할 때 어떻게 하면 교육비를 형평성 원리에 맞춰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라이머는 현재의 학교체계가 계급 사이의 불평등을 보정하는 게 아니라 대려 정쟁을 부추기고 교육 자원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아이들에게 유리하게 구축되어 있음을 논증했다. 학교는 죽었다고 선언한 사람이 왜 교육재정 이야기를 하느냐고. 그는 일반적인 공립학교 체제의 사망선고를 내린 것이지 교육의 죽음까지 선언한 것은 아니었다. 우리 글로 번역 출간한 책에는 원서의 부제가 왜 빠졌는지 모르겠으나 펭귄 출판사가 펴낸 책 표지를 살펴보면 교육의 대안에 대한 관한 에세이라는 딸림 제목이 선명하게 찍혀있다. 학교의 민낯을 폭로하다. 라이머가 학교를 거부하는 이유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학교가 학생 개개인을 위하기보다 학교를 만든 체제의 지배력을 강하기 때문이다. 기술 문명 사회에서 학교는 중세시대에 보편 종교와 같은 기능을 하는데 이때 주로 사용하는 기술은 서로를 경쟁시키는 방식이다. 라이머는 현대와 같이 기술 문명이 모든 것을 장악한 시대에 공교육 학교에서 자유인을 만들기 위한 교육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진단을 내린다. 그는 학교의 기능을 학생 보호, 사회적 역할의 선별과 배치, 이론과 사상을 통한 교화, 통상적인 교육 이렇게 네 가지를 분류하여 설명한다. 3장에서는 학교가 무엇인지를 탐색하며 학교라는 제도가 안정되기 시작한 19세기에 이르러 아동과 청소년이 발견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학교가 아이들의 취학 연령을 규정함으로써 학창 시절을 제도화했다는 것이다. 즉 청소년은 제도가 만든 개념이다. 동시에 그것은 색다른 개념의 선생도 만들어냈다. 과거 선생의 본래 역할은 학생이 던진 질문을 받고 그에 답함으로써 학생을 더 깊이 있는 생각으로 이끌어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근대식 학교는 선생이 질문을 던지가 동시에 정답이 포함된 답변도 함께 제시하는 장소로 전락해갔다. 한 국가 안에서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수학, 과학을 중심으로 한 보편적 교육 과정이 학교의 시간과 공간을 온통 지배하게 되었다. 라이머의 폭로는 4장에서도 이어진다. 학교가 위험한 교육 과정을 감추면서 사람들 가슴속에 신화를 심어놓는다는 것이다.
교육 시스템을 통해 사회가 기회 균등을 베풀고 자유를 보장하며 진보를 향해 나아가고 있고 그 시스템이 가장 능률적인 배움 체계라는 의식을 은연중에 갖게 한다. 이 신화를 받아들이면 개인의 의식은 학교 체제에서 분리되기 힘들어진다. 공교육과 학교 체계에 대한 라이머의 비판적 분석을 읽을 때 내 의식은 공교육을 옹호하는 입장에 서서 무언의 대립각을 형성하는 개인 파트너가 되었다. 뚜렷한 이유는 없었다. 지금의 나를 형성한 유년의 심리적 안들이 공교육 체제였기 때문일까? 초중고 학교생활 12년을 돌아볼 때 내게 남은 기억은 이렇다. 한글과 영어와 수학 아니고 기초 셈법 배우기, 규율과 복종, 권위주의와 서열에 대한 두려움, 강한 민족주의 의식, 암기와 시험, 한 반에 60에서 80여 명이었던 친구들, 교육자의 관심과 손길이 거의 미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는 느낌 정도이다. 반공 교육은 끊이지 않게 철저히 받았는데 언제나 우스꽝스러웠다. 가르치는 사람도 상황을 잘 모르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답은 언제나 정해진 것이었기에 사고 기능을 잠가놓은 채 무조건 빨갱이는 나쁘다. 는 정답만 찍었다. 수학에서 로그 함수 문제가 나오면 풀지도 않고 0이나 1을 찍는 것처럼 덕분에 내겐 반공의식이 거의 없다. 물론 로그 함수도 잘 모른다. 너무 가까우면 대상의 본질이 잘 보이지 않는다. 나는 아버지지만 부모의 속성을 교장이지만 학교의 특성을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한국인의 핵심적 본성을 깨뜨려 설명하기 어렵다. 가까이 붙어있는 대상을 잘 보려면 역사라는 이름의 광각 렌즈를 가지고 멀리 떨어뜨려 보아야 한다. 라이먼은 그런 시각으로 학교를 관찰했다. 내가 보기에 이 책의 2장은 고농도 축약 교육사회학, 5장은 압축 서양 교육사 교재와 비슷했다. 교육학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에게는 더욱 도움이 되는 장일 것이다. 대안적 교육 조직을 상상하며 이 책에서 가장 빛나는 교육적 사유는 8에서 10장에 담겨 있다. 각 장에서는 교육 자원, 교육 인력, 교육 재정 분야를 다룬다. 기존의 학교를 벗어나 대안적 교육 조직 상태를 가정하고 펼쳐가는 교육 논의에 무척 흥미롭다. 새로운 교육망 사회에서 학교를 벗어나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개인의 독서와 공공도서관이다. 여기에 더하여 문서, 기록, 녹음 자료, 컴퓨터 기록물, 도구, 기구, 경기, 자연까지 포함한다. 그러면 이처럼 자유로운 배움터에서 어떻게 배울 것인가? 라이먼은 첫째 교육 자원이 확보되어야 하고 둘째는 그것을 다루고 가르칠 수 있는 기술 모델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세 번째로 든 교육 인력은 동료 집단이다. 즉 다른 이가 배우는 방식을 보고 따라 배우는 보드먼을 뜻한다. 예를 들어 드론 촬영을 배울 경우 교구로서 드론 교육 자원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잘 조작할 줄 아는 선생 기술 모델이 있어야 하며 또 그것을 함께 배우는 동료들 또래 집단이나 학습 모둠이 있어야 한다. 라이머가 공들여 설명하는 부분은 교육 자원망이다. 이것은 모든 학습자가 쉽게 접속될 수 있도록 최대한 간단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이 부분을 다시 읽으면서 깜짝 놀랐다. 30년 후에나 대중화되기 시작한 초고속 인터넷망의 출현을 그가 탁월한 예지력 하나로 일찍이 간파해낸 듯했기 때문이다. 미래의 학습망 설계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교육비 지원을 계층 상황, 학습 연령대 등에 맞게 구축하여 제시한 것이었다. 수십 년 후 북유럽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는 평생학습 개인 계좌제와 비슷한 시스템인 교육계좌 제도를 제안하고 있다. 민주적인 교육제도 설계 방식을 설명하는 라이머의 비유도 흥미롭고 주목할 만하다. 전신 전화국처럼 하자는 제안이었다. 전신 전화국처럼 하자는 제안이었다. 전화국은 전화 설치 이외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다. 가입자는 한 달에 약간의 사용료만 지불한다. 전화기는 세척이나 왁스칠 할 필요도 없고 보험 가입도 요구되지 않는다. 도나 우려도 없으며 그것은 무슨 자랑거리도 공포를 느낄 만한 것도 아니다. 옆집이나 다른 나라 어디든 필요할 때 언제든 이용할 수 있고 무슨 이야기를 하든 상관없으며 다른 이가 그것을 저지하지도 않는다. 자기 전화가 없는 사람은 동전 한 입 또는 친구 긴급한 구실 그것도 아니면 정직한 표정만 갖고 있어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7장 민주적 제도는 가능한가 중 대안학교 현장에서의 민주적 제도 운영도 이처럼 편안하게 돌아갔으면 좋겠다. 긴 시간 회의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는
있는 게 곧 민주주의의 실행이라 오도하지 않기를 바란다. 누구도 쉽게 교장실 문을 두드리고 나서 조용한 데가 없어서 그러니 여기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느냐고 물어볼 수 있기 바란다. 그놈의 원칙을 맥락이나 사정 변경에도 아랑곳 없이 제시하며 숨이 상관해야 하지 않느냐고 우기지 않길 바란다. 무건 회의 분위기와 진행 방식이 예상되면 말조차 꺼내기 쉽지 않다. 누구든지 무슨 이야기든지 쉽게 공동체 의제로 올려서 간편하게 결정했으면 좋겠다. 오늘 나의 양보가 내일 너의 패배를 선점하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 민주주의가 묵직한 의무감으로 다가오기보다는 언제나 내 곁에 있는 휴대폰처럼 간편하고 고마운 것이길 빈다. 50년 후 우리의 실천은 한국 사회의 학교는 죽었다가 번역된 시기는 1980년대 초반이다. 전두환 군부 철권 통치에 서슬이 펄었던 시절이다. 비슷한 시기에 출간된 책이 이반 일리치의 학교 없는 사회, A.S. 닐의 썸머힐, 파울로 프레이리의 페다고지이다. 당시 공안당국은 프레이지의 저서를 교육학이 아니라 혁명론으로 분류했기에 누구든 그 책을 소지하고 있다가 붙잡히면 국가보안법 처분을 받았다. 브라질에서는 저자인 프레이리가 갇히거나 추방됐고 한국에서는 책과 독자가 고초를 당한 셈이다. 그럼에도 당시 청년들이 이 책들을 읽었고 읽어야 했다. 교육에 목말랐던 한국인들에게 중고등학교는 입학만 시켜준다 해도 감지덕지였다. 그러니 공교육 밖을 벗어난 교육에 대해서는 상상할 수 없던 시절이었다. 대한교육 1세대 실천가들에게 직접 물어보지는 못했지만 이 책에 담긴 빛나는 사유는 분명 그들에게 이 시기의 지평 너머를 상상하는 힘과 꿈과 논리적 근거를 부여했을 것이다. 어느 시절이든 시대정신을 울트게 하는 생각의 씨앗은 지층에 떨어진다. 교육사상은 그 지층의 좌우에서 장력을 행사하여 평평했던 땅에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여러 곳이 솟아오르게 만든다. 한국 대한교육의 맹화는 그렇게 형성되었으리라. 한국 교육은 학생이 알아야 하는 것을 가르쳐야 함에도 그들이 정말로 흥미를 느끼는 것을 배우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아이들은 철자를 배우지만 책을 읽지 않고 숫자를 배우지만 수학을 싫어하며 자기 자신을 교실과 차단한 채 휴게실이나 나쁜 녀석들의 소굴이나 길거리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운다. 11장 교육의 혁명적인 역할 중 이 책이 세상의 빛을 본 후 50년 세월이 흘렀음에도 라이머의 교육 담론이 지니고 있는 생명력은 여전히 푸릇하다. 우리가 라이머 앞에 내놓을 만한 대안적 교육 실천은 무엇일까? 아직 하스망 사회가 형성된 것 같지는 않다. 노쇠함 속에서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공교육 제도의 완강함이 대단하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대안적 교육체계로 수립하는 실천이 부박했기 때문이다. 상상력의 빈곤을 자초한 탓도 있는 듯하다. 각 장마다 담고 있는 사유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기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모든끼리 함께 읽으면서 토론을 겸해도 좋겠다. 번역투가 가져다주는 불안정함과 섬세하지 못한 교정 때문에 살짝 눈에 거슬리는 대목도 많지만 라이머가 전달하려는 뜻을 크게 해칠 정도는 아니다. 대한교육에서의 대안을 그런 쪽으로 다시 사유할 생각이 있거나 새로운 형태의 대안적 교육 체제를 디자인하고 싶어하는 독자들에게 이 책을 강권한다. 서로 기대어 살아가는 우리. 짐을 끄는 짐승들. 수나우라 테일러슨 5월의 봄 2020년. 조혜리. 사랑과 책과 삶을 잊고 싶어. 늘 읽고 가끔 쓰고 자주 모인다. 마을에서 이웃을, 도서관에서 청소년을, 공동체에서 다양한 여성들을 책과 함께 만나고 있다. 장애의 기준에 대해 자주 생각한다. 건강하셨던 할머니가 90세에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장애 등급을 받았을 때 조금 의아했다. 그 연세에 혼자 힘으로 잘 움직이지 못하는 걸 장애라고 해야 하나 잠시 생각했지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학습했다. 몇 년이 지나서는 아주 가까운 사람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당사자와 동시에 알게 되었다. 겉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다를 바 없는데 남들보다 시야가 현저히 좁다는 사실을 성인이 된 후 어쩌다 알게 돼 어느 날 갑자기 장애 판정을 받은 것이다. 몸은 그대로인데 사회적 기준에서 심각한 장애를 가진 신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본인과 주변인이 그렇게 배웠다. 왼손 손가락이 4개라는 이유로 놀림을 받았던 어릴 적 동네 아이도 떠올랐다. 누가 어떤 기준으로 장애인을 호명할까?
낯선 설정 앞에 길을 잃다. 짐을 끄는 짐승들을 쓴 수나우라 테일러는 작가이자 화가이며 관절 구분증을 가지고 태어난 장애인이다. 다우너 소, 좁은 축사에 갇혀 있다. 몸에서 칼슘이 빠져나가 더 이상 서 있지 못하고 주저앉는 소의 증상이 바로 관절구분증이다. 미군이 몰래 버린 화학약품으로 인해 선천적 장애를 갖게 된 저자가 장애와 환경, 나아가 동물과 환경을 엮은 것은 필연적이다. 끈질기게 파고드는 섬세한 질문과 사유 덕분에 이 책을 읽는 것은 어지러울 정도로 혼란스러웠다. 배가 항해를 하려면 지금 정박한 위치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책이 나의 위치를 사정없이 흔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닥이 흔들리는 것 같은 충격을 안긴 첫 번째 일화는 침팬지 부이의 이야기였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태어난 부이는 영장류학자 로저에게 수어를 배웠다. 부인은 로저에게 별명을 붙이고 질문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소통 능력을 갖췄지만 연구소를 벗어날 수는 없었다. 13년이 지난 후에야 방송국의 지원으로 로저와 재회했고 부인은 놀라운 기억력과 소통 능력으로 대중의 반응을 이끌어내서 겨우 죽음을 면하고 비영리 동물 보호소로 옮겨졌다. 부위의 소통 능력 자체에도 놀라웠지만 사람들의 열렬한 반응이 이끌어낸 근본적인 이유가 부위가 보인 인간적 특성 때문이라는 저자의 통찰에 머리를 맞은 것처럼 어지러웠다. 고통의 눈물을 보이고 언어를 사용하는 지적인 면을 드러내는, 즉 인간적 특징을 가진 동물만이 억압으로부터 해방될 자격이 있다고 믿었던, 아니 믿고 있는 줄도 몰랐던 신념이 흔들리는 순간이었다. 지독한 종차별적 가치관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서 혼자 이 책을 읽으며 몇 번이나 얼굴이 붉어지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지난 몇 년간 함께 읽기로 다양한 환경을 접하며 사각의 저변을 넓혀왔다고 생각했는데 오만이었다. 비장의 중심주의는 종차별주의와 신경전형주의의 인간중심, 나아가 능력중심주의, 근대적 세계관의 핵심이었고 나는 여전히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청소년들과 도서관에서 함께 책을 읽고 있는데 마침 책은 모임의 주제가 내 가학이었다. 책의 도입부에 생명을 유지하고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 현재의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 능력이 지능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우리가 흔히 지능이라 알고 있던 논리력, 계산력, 추론력을 초월하는 개념이었다. 동물 사이의 지능 비교, 고양이와 개 중 누가 더 똑똑할까요?는 질문이 될 수 없다는 사실과 지능이 없다고 믿었던 식물 지능의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청소년들은 아 하는 탄성을 조용히 뱉었다. 다음 세대에 전해지는 재화와 문화의 총합이 문명이라고 생각해왔는데 이 역시 지극히 인간 중심의 개념이라면 수천 킬로미터를 헤엄쳐 조상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물고기의 위치 감각 같은 감각의 유무로 문명의 개념을 판단하는 생명체가 있다면 테일러는 정확히 이 지점을 물었고 나는 마치 남반구의 어느 나라가 중심이 된 지도를 펼친 것처럼 낯선 설정 앞에서 길을 잃은 느낌이었다. 공감에는 한계가 없다. 두 번째 충격을 안긴 것은 저명한 동물학자인 피터 싱어와 템플 그레든의 이론을 해석하는 저자의 관점이었다. 테일러는 동물권 운동가들에게 바이블과도 같은 책 동물 해방을 쓴 피터 싱어의 이론을 날카롭게 지적한다. 다른 모든 동물들에게는 없고 오직 인간만이 가진 도덕적으로 중요한 능력이란 없다. 예컨대 모든 동물이 언어를 갖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모든 인간이 언어를 갖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아니라는 것이다라는 주장은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어떤 능력이 도덕적 판단과 직결되어 있는지를 결정하는 바로 그 과정에서 누가 도덕적으로 더 가치 있는 존재일지 밝힐 수 있다는 암묵적 전제 자체는 피터의 신경전형주의적인 관점을 그대로 드러낸다. 피터가 말하는 모든 인간이 언어를 갖는 것도 아니네. 해당하는 인간의 지위, 예컨대 지적장애인의 경우처럼 동물과 대립하여 장애와 동물 모두의 가치가 추구 방향을 거꾸로 돌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우리는 신경전형적인 인간 역량을 지닌 이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본질적으로 더 가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견해를 반박해야 한다. 고 저자는 말한다. 한 집단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다른 집단의 존재 가치를 낮춰보는 신경전형적 오류가 그 유명한
동물 해방에서 대풀이 되고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자주 들어왔다. 아프리카 어린이를 돕자는 주장에 대한민국에도 굶는 어린이들이 많다는 대응,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말자는 구호에 빈민층 구제가 먼저라는 비교, 소상공인 지원에 노점상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불만. 하지만 공간과 연대는 한쪽을 누리면 다른 한쪽이 튀어오르는 시소가 아니다. 동물 해방을 위해 장애 해방을 위해 동물 해방이 뒤로 물러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감에는 한계가 없다. 이 당연한 명제가 테일러의 목소리를 통해 찬란하고 눈물지게 다가왔다. 템플 그랜든의 경우도 비슷했다. 나는 그를 자폐증을 극복하고 그리스 신화의 멜라푸스처럼 동물의 언어를 이해하는 놀라운 능력으로 동물 복지에 힘쓰는 이상적 존재를 상상하고 있었다. 그는 동물 복지 도축장을 설계한 것으로도 유명한데 공장식 도축장에 비해 동물들에게 최대한 공포를 덜 주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저자는 그랜딘의 시각이 치우쳐 있다며 맥도날드나 버거킹 같은 거대 회사의 자문을 맡으면서 인도적인 도살장을 설계하는 그의 이론이 궁극적으로 장애를 가진 인간과 비인간, 동물이 신경전형적이고 비장애 중심적 패러다임 속에서 어떻게 억압하고 착취당했는지 문제 제기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음을 지적한다. 육식을 하지 않으면 존속할 수 없는 종의 존속을 위해 인도적인 도살장을 설계한다는 그랜딘의 주장이 왜 비판받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다. 나는 2020년 5월부터 육고기를 먹지 않지만 가족 식사를 주로 담당하는 이유로 여전히 육고기 구매자 신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책의 고기 자연재해 부분은 나름의 대안으로 자연방목 흑돼지, 녹차, 닭가슴살을 검색하던 손길을 머뭇거리게 만들고 현실을 명확히 바라보게 했다. 녹색이란 이름은 현장의 피와 오염을 덮는다. 스나우라 테일러의 주장이 정답이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미세한 질문에 씨앗에 물을 주는 일련의 과정에서 그를 신뢰하고 나아가 응원할 수 있게 되었다. 곳곳에서 드러난 경험과 작업, 철저한 공부와 성실한 사고 과정, 피터를 비롯한 많은 이들과의 진심 어린 소통과 경청의 태도에서 그가 어떤 자세로 오늘을 살아내며 더 많은 이들과의 내일을 꿈꾸는지 알 수 있었다. 그는 해가 있는 곳으로 향하는 중이며 그곳으로 함께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손을 내민다. 우리는 누구일까? 책으로는 종종 지칭하는 바가 달라졌다. 어떤 때에 우리는 테일러를 포함한 장애인 당사자를 일컫는 말이었으며 또 어떤 우리는 인류이기도 하다. 결국 마지막에 테일러가 손을 내밀 우리는 종과 장애를 넘어 우주의 모든 생명체 그 자체라고 느껴졌다. 공감의 확장은 시간 순서가 아니라는 사실도 이 책에서 배웠다. 1980년대에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DILAAR은 장애라는 렌즈를 통해 동물 문제를 탐구했던 동물운동단체로 유일하게 장애와 동물을 연관지은 곳이다. 그들은 장애인 대신 동물이 실험 대상이 되거나 학대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한다. 의사와 의대상으로 이뤄진 미국 의사연합은 이들의 주장에 맞서 동물 실험을 통해 생산된 의약품의 도움을 받은 환자들을 거론하기도 하지만 장애 해방과 동물 해방이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 대안적 방법을 알리며 직접 행동했다. 우리의 공감이 제로섬 게임이라면 이런 단체는 3021년에도 가능하지 않을 테다. 궁극의 목표 상호오전. 테일러는 상호오전이라는 궁극의 목표를 향해 성큼 다가선다. 테일러는 자유주의자인 자신의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준다. 우리 할머니는 장애인인 내가 얻는 것 모두에 감사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숲속에 그대로 남겨진다면 거기서 죽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자연 상태에서 내가 전적으로 우존적이 된다는 점에서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할머니에게 토를 다는 말이 되겠지만 할머니의 기분 명제는 흔히 마주하는 사회적 통념과 다를 게 없다. 자연에는 장애인을 위한 자리가 없고 장애인은 다른 사람들의 선의가 있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통념 말이다. 하지만 할머니는 비장애인인 내 동생을 역시 다른 인간의 도움이나 도구 없이 혼자 남겨지며 결국 죽게 될 거라는 사실을 놓쳤다. 나보다는 오래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 그들 역시 금방 죽게 될 것이다. 의존은 부정적인 개념이 아니다. 나는 베트남의 공장 노동자가 만든 옷을 입고 경남 하동구에서 농부가 재배한 딸기를 먹는다.
이름도 모르는 기술자가 설치해준 인터넷을 이용해서 수많은 개발자들이 만든 프로그램으로 몇 개의 책 모임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나는 자립적인가? 개인의 신체적 자율성을 강조하는 자립의 개념에서 벗어나면 우리의 삶은 의존적이기보다는 상호 의존적인 것이 될 수 있다고 테일러는 강조한다. 갓 중학교 3학년이 된 큰아이와 초등 6학년이 된 둘째가 미래에 대해 이런저런 걱정을 한다. 사고로 인한 부모의 갑작스런 죽음까지 화제에 올렸다. 둘째는 그런 일이 생기면 자기도 따라 죽을 거라며 울상을 내었고 큰아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만 있었다. 나는 살짝 웃었다.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너희들에게는 또 의지할 누군가가 사랑할 대상이 반드시 생길 거라고. 물론 부모를 잃은 슬픔까지 대신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힘을 주고받는 사람, 이제 생명이라고 말해야겠다. 틀림없이 나타날 거라고 알려줬다. 아이들은 안도하는 듯 긴 숨을 쉬며 조금 웃었다. 함께 짐을 끄는 짐승들을 만나지 못했다면 해줄 수 없었을 답이다. 불구하다의 불구는 신체 장애를 일컫는 말 그대로 불구가 되게 하다의 뜻이다. 불구는 장애인이 장애인 정체성을 당당히 드러내며 스스로를 지칭하는 움직임으로 새롭게 재설정된 단어이기도 하다. 저자는 기존의 동물 윤리를 불구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나는 이 불구를 얽매여 거리끼지 아니하다의 불구로도 읽었다. 극복의 개념이 아닌 해방의 단어, 동물과 장애에 대한 기존의 사고방식, 동물성을 배제하는 인간성, 의존과 자립의 이분법을 불구하고 불구하는 저자의 발걸음으로 읽었다. 제 위치를 몰랐던 내게 햇살의 방향을 알려준 책이다. 다시 항해의 시작이다. 나는 책 모임을 하기 위해 책을 읽고 책을 더 잘 읽기 위해 책 모임을 한다. 책과 책 모임 사이에는 하루하루 의존하는 나의 일상이 존재한다. 테일러의 마지막 문장처럼 서툴고 불완전하게 서로를 돌보는 우리가 공존하며 뒤섞이는 일상이다. 잘 의존하는 우리 오늘을 보내며 다음 책을 읽고 싶다. 두렵지 않은 항해가 될 것이다.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 어른이 되면 장혜영 감독 한국 2018년 최정연 20년 동안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지나고 보니 아이들로부터 배운 게 더 많았다. 최근 교사를 그만두고 새 인생을 고민 중이다. 엄마들의 봉사활동과 독서토론 모양인 엄마 작당의 모임지기로 활동하고 있다.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용기. 이 글을 쓰고 있는 오늘은 20년 다닌 직장을 그만두고 백수로 사는 첫날이다. 20년 동안 지속한 생활을 갑자기 바꾼다는 것이 쉽지 않아서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허둥대며 두려움과 걱정 사이로 오가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도 20년 가까이 살아온 삶의 방식을 바꿔보려는 사람이 있다. 게다가 이 사람의 변화된 인생에는 동행이 한 명 더 있다. 혼자 서기에도 버거운 삶을 다른 누군가와 함께 바꾼다는 용기가 잠옷 대단해 보인다. 그런데 영화는 의외로 대사로 시작한다.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이 가족들과 떨어져 어딘지 모르는 곳에서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18년을 갇혀 살게 된다고 하면 당신은 어떨까? 이것은 실제 내 동생에게 있었던 일이다. 13살부터 장애인 수용 시설에 들어가 30살이 될 때까지 살았던 발달장애 동생. 그 동생을 시설로부터 데리고 나와 사회에서 다시 함께 살아가는 언니.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영화 어린이 대면의 줄거리이다. 언니 혜영은 어렸을 때부터 동생을 돌봄을 전담했다. 부모님이 일하러 나가면 대신 동생을 돌보고 학교에 데리고 다니며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다. 그 시간이 어린 혜영에게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다 동생이 시설로 보내진 후 혜영은 드디어 숨통이 트인 것 같았을 텐데 이상하게도 뭘 해도 자유롭지 않았다. 자유로운 삶에 가까워질수록 죄책감에 시달리는 자신을 발견한 혜영은 동생 혜영과 함께 하는 삶만이 진정 자신에게 자유를 줄 수 있음을 깨닫고 혜정을 시설에서 데리고 나와 함께 살기로 결심한다. 혼자 생계를 꾸리기도 힘든 대한민국에서 안 그래도 되는데 장애가 있는 동생과 함께 사는 삶을 선택하는다는 것이 대단해 보였다. 여전히 나는 비장애인의 시선으로만 이 두 자매의 삶을 바라보았다. 영화의 첫 대사는 그런 내 생각에 제대로 독기질을 해주었던 셈이다. 강제로 시설에 수용당해 원치 않는 삶을 살아야 했던 동생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보라는 첫 대사는 비장애인 중심의 사고방식을 벗어나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렬하게 각인시켜 주었다. 혜영은 혜정을 원래 살던 세계로 데리고 나와야겠다고 결심하면서 말한다.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고. 이 말은 장애인을 격리와 돌봄의 대상으로만 여겼던 우리에게 하는 말 같다.
지나간 무지는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나와 다른 존재를 알아가려는 노력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이다. 그리고 잘 모르던 존재를 알기 위해선 그들을 직접 만나고 함께 살아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기. 내가 근무하던 학교에는 통합 학급이 있었다. 수업의 성격과 학생의 특성을 고려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어떤 수업은 특수교시에서 듣고 몇 개의 수업은 일반 교시에서 비장애 학생들과 같이 들었다. 통합교육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대부분 한 일반 학교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한 10명씩만, 한 명씩만 배치하여 수업을 듣게 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한 명씩만 배치하여 수업을 듣게 했다. 내가 들어가던 두 학급에도 다운증후군 학생과 발달장애 학생이 있었다. 학생들은 수업 중에 갑자기 일어나 돌아다니기도 하고 계속 손뼉을 치거나 큰 소리로 나에게 말을 걸기도 했다. 그들의 돌발 행동에 처음에는 놀라고 어색해하던 비장애 학생들도 한 달쯤 지나고 나니 익숙해져서 박수는 발표 중간이 아니라 끝나고 치는 거라고 말해주기도 하고 돌아다니는 아이의 손을 잡고 같이 화장실에 다녀오기도 했다. 반에서 까불고 웃기기를 잘하는 친구에게 다운증후군 학생이 그만 좀 떠들라고 면박을 주어서 반 아이들이 와 한바탕 웃기도 했다. 비장애 학생들은 장애인 친구와 함께 수업했던 경험이 있기에 사회에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손뼉을 치거나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들을 보고도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피하지 않게 될 것이다. 비슷한 행동을 했던 친구를 떠올리며 아, 저 사람도 발달장애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장애 학생들도 비장애 친구들과 함께했던 생활했던 경험을 통해 사회에 나가는 일을 덜 낯설어 하게 될 것이다. 장애를 다름이 아닌 부족함으로 여기고 분리와 관리 대상으로 여기는 세상은 정상 이데올로기에 갇혀 세상을 정상과 비정상으로 구분한다. 정상은 비정상보다 우월한 것으로 여겨지고 정상성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것은 교화의 대상이 된다. 과연 정상성은 누가 정하는 것인가? 그 주체는 사회적 강자들이다. 사회 보편적 합의라고 믿고 있는 것들 속에 권력의 논리가 스며들어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다. 함부로 죽여도 되는 사람이 있었던 노예제 사회, 여성이나 흑인에게는 참정권을 줄 필요가 없었던 사회, 어린이는 때려서 가르쳐도 되고 군인은 이유 없이 맞아도 되는 사회, 그 모든 사회가 강자의 논리에 의해 정상성이 지배당하고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비정상으로 찍히면 사회에서 소외되고 버림받는다는 강자의 논리가 사회를 지배하는 한 우리는 약자가 되면 안 된다는 두려움을 지닌 채 살아가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을 사회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일은 혜영이 말한 것처럼 장애인이 살기 위한 길이 아닌 내가 살기 위한 길이다.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가 편견이나 물리적 어려움 없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라면 나 또한 그런 상황에 부닥쳤을 때 사회에 받아들여질 것이기 때문이다. 장애인 수용소의 시설에선 한 보호자가 담당해야 할 장애인이 많다. 관리의 효율성을 따지다 보면 장애인이 인격적 대우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자주 벌어진다. 장애인의 개별적인 요구나 특성도 반영되기 어렵다. 영화 속에서 혜정은 시설에 살 때 과잉 행동으로 문제를 만들어 혜영이 불려가야 하는 일이 잦았으나 언니와 함께 살고부터는 그런 행동을 한 번도 보이지 않았다. 시설이 장애인의 특성을 보듬고 사회성을 키우기보다는 문제를 심화시키거나 사회성을 퇴화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시설에서 나온 혜정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같은 일도 도와달라는 말을 자주 한다. 그러나 언니는 혜정에게 한 번 더 노력해 보라고 기회를 주고 시간을 준다. 집에서 고기를 칼로 써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연습한 혜정은 언니 친구의 결혼식에 가서 스테이크를 썰어서 맛있게 먹는다. 시설에서는 카페인 중독이었지만 언니와 살면서 하루 마실 수 있는 커피의 양을 제한하고 나선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일도 줄어든다. 1000명의 장애인에게는 1000명의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말처럼 장애인이 사회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사회에서 그것을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의 가족은 무한 책임을 떠맡고 장애인은 효율적 관리의 대상이 되어 강제로 시설에서 평생을 살아야 한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장애인이 사회 속에서 한 인격체로 존중받지 못하는 한 우리의 삶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귀 쫑긋 눈 크게 같이 잘 살아보아요. 몇 년 전 비장애인 학생으로만 이루어진 학교에 급작스럽게 특수학급이 배정되고 학교는 2월 한 달 동안 특수학급 교실을 꾸리느라 정신이 없었다.
아직 특수학교 전문 교사도 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는 여기저기 문의해가며 열심히 준비했지만 장애 학생 부모들은 방문 점검 날 교실 위치부터 바꿔달라거나 화장실을 이렇게 저렇게 수리해달라는 등 많은 요구 사항들을 쏟아놓았다. 방문 점검이 끝난 뒤 지금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인데 요구하는 것도 많다는 학교 실무진의 푸념을 들으며 작년 아파트 1층에 살던 아이 엄마의 넋두리가 생각났다. 아이는 다리에 선천적인 문제가 있어 수술을 한 후 목발을 짚고 다녔고 힘들 때는 휠체어를 이용하기도 했다. 아이 엄마는 몇 달 동안 아이의 교실을 1층으로 옮겨줄 수 있는지 아니면 학교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줄 수 있는지 학교와 교육청에 문의하고 다녔지만 돌아온 답변은 안 된다였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학교로 전학 가길 권유했다. 여러 사정으로 이사를 할 수도 아이를 데려다 줄 수도 없는 엄마는 결국 한 해 동안 가정학습을 선택하고는 계속 진정서를 넣고 학부모들의 동의서를 모았다. 한 해 뒤에 엘리베이터 공사 승인과 예산이 내려왔고 아이는 반년을 더 쉰 뒤에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다. 아이 엄마에게 이야기를 듣던 중 정작 아이 엄마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그를 유난 떠는 엄마, 이기적인 엄마를 보는 주위의 시선이었다는 사실에 놀랐다. 자기 아이만이 아니라 앞으로 보행이 불편한 아이가 또 생길 것을 생각해서라도 학교 환경을 바꾸고 싶었는데 학교 행정실은 물론 다른 엄마들까지도 자기를 보고 수근거린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아이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내가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냐고 반문했다. 장애를 지닌 것도 장애인 가족이 있는 것도 개인의 잘못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는 당연히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같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이것은 배려가 아닌 당위의 차원임에도 사람들은 자주 이 사실을 잊는다. 그리고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들어줄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목소리를 낸다고 뭐라고 한다.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는 이유는 점잖은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아직 부당함에 처해본 적이 없거나 삶의 궁지로 몰릴 만큼 억울한 일을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일 뿐이다. 혜정이 곁에는 늘 누군가가 있어야 했기에 혜정이의 언니가 된다. 는 것은 내가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었다. 혜정이는 온전히 우리 가족의 책임이었고 우리의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세상은 별로 변한 게 없다. 시설에서 동생을 데리고 나온 언니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려고 하지만 혜정이 서울이 아닌 지역의 시설에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6개월을 기다려야 했다. 그동안 언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혜정과 함께 있을 수밖에 없었다. 6개월을 기다려 심사를 받으러 가서도 개별적인 장애의 특성을 고려받지 못한 행정적 질문을 처리해야 할 업무가 된 것 같은 취급을 받는다. 어렵사리 서비스 시간을 확보했지만 현실적으로 혜정을 돌보겠다는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한다. 워낙 박봉의 힘든 일이라 인력이 부족한 것이다. 그나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혜정이 언니가 이런 시스템을 알고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가정들은 결국 가족들이 장애인의 시설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몬다. 노년이 되어도 불안해하지 않고 안정된 삶을 살고 싶다면 내 자식의 공부 걱정, 취업 걱정 없이 컸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경제적 파산을 겪든 신체적 장애가 있든 사회로부터 보호받고 싶다면 우리는 약자를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 약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먼저 필요한 것을 묻고 챙길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만드는 데 합의해야 한다. 감독은 묻는다. 누구도 죽이지 않고 죽임을 당하지도 않고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 하고 지금은 대한민국은 그 질문에 회의적인 나라인 것 같다. 다들 내 목구멍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세상이라고 말하며 산다. 다 그렇게 어렵다면 이렇게 사는 것을 바꾸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겠나. 나도 어려운데 너까지 돌볼 수 없어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어려우면 내가 도울게. 내가 어려울 때도 누군가 나를 도와줄 거야 라고 한다면 우리는 같이 잘 늙어갈 수 있을 텐데 말이다.